슬금슬금 오시네. 어서 오십시오. 정말 시즌 1부터 손꼽아서 기대하던 우리 오늘 손님 유시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나오셨어요. 정말 제 입장에서는 저기 어딘가에 계시지만 과연 저분이 실존하는가. 그치. 왜냐면 유시민 작가님 번호 갖고 있지 않은 기자가 아마 없을 건데 소용이 없어. 왜냐면 안 받아주시거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작가님? 제가 이제 무음으로 해놓고 왜냐면 작업하고 있는데 네. 자꾸 전화가 울리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무음으로 해놓고 취재 목적으로 전화하면 안 받고요. 이게 어떻게 그래도 출연 결정을 네. 그래도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우정 출연 MC 하고 있는 유희열 씨한테 신세진 게 많아서 나가지 뭐 한번 그렇게 된 거죠. 유희열. 유희열. 신재 기자는 지금 네. 선생님 나오신다고 초긴장 상태예요. 사실 저 되게 어릴 때부터 뵀던 분이거든요. 언론에서. 네, 그때 무섭죠. 제 첫 기억은 정치인 유시민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예능에 나오시는 거 보는데 제 인상에는 정치인과 연예인 두 모습으로 지금 자리매김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맞아. 굉장히 상반된데다가 어디서부터 뭘 여쭤봐야 될지 그리고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도 되게 궁금해요. 근데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사실 네. 찾아보면 굉장히 한 30권 정도 가까이 책이 출간이 됐더라고요. 근데 네. 원래부터 작가가 꿈이었어요? 아니요. 어쩌다 보니 살다 보니 그렇게 글 쓰는 일을 하게 된 거지. 글 쓰는 일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셨어요? 별로 생각을 한 적이 없었죠, 어릴 때. 근데 그러면 뭐 소설을 쓴다든지 뭐 거꾸로 세계사나 이런 걸 쓰려면 글쓰기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본인이 알아야죠. 처음에 그걸 어떻게 뭐 처음 써보신 게 뭐예요? 처음으로 공개된 글은 하여튼 총학생의 성명서였어요. 1980년 4월 달에. 그때가 서울의 봄 그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은 내가 대의원회 의장이었으니까 약간 학생회로 보면 국회의장 비슷한 역할인데 그때가 몇 살 때예요?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니까 그때가 21번째 생일이 아직 안 왔을 때지. 그러면 뭐 문건을 써야 될 때가 많잖아. 그 막 서로 막 이렇게 했는데 막 토론하다가 야, 안 되겠다. 그러면 각자 써와서 내일 그 옛날 성균관식이거든. 네. 성균관에서 유생들이 상소문 쓸 때 콘테스트를 해서 뽑았거든. 이 성균관식으로 하자. 그래서 각자 써와서 제일 잘 된 거를 기본으로 해서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보면 아무도 안 써오는 거야. 나만 써와. 그 적자 생존. 네. 적는 사람이 생존하는구나. 적어오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초안을 나보고 써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짜리 그거 쓰는데 3일 걸렸어요. 막 국회 도서관에 가서 세계 인권 선언도 찾아보고 뭐 선언문을 어떻게 썼는지 몰라가지고 막 그런 걸 찾아본 다음에 그때 이제 80년 5월 달에 광주민주화. 5월 17일 날 밤에 나는 잡혀갔잖아요, 학교에서. 아 그렇죠, 유명한. 근데 모르는 세대들 많아요. 잡혀간 거를 젊은 분들은 몰라요. 근데 알 필요도 없지 뭐. 그냥 얘기해주세요. 얘기 좀 해줘요. 서울대 혼자 남아있다가 잡혀가셨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5월 17일 날 뭐 학교에서 뭐 모여서들 막 농성도 하고 있는데 뭐 경찰이 막 학생회장단 회의하는데 덮치고 그다음에 병력 이동에 대한 이제 제보가 막 들어오고. 학생처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전화하셔가지고 학교에 있지 말라고 오늘 그러시고. 개헌군 온다 막 이러면서. 네, 오늘 밤에 개헌군이 들어올 것 같다.
근데 이제 상황 전화가 있잖아요. 학생회에. 좀 학생회에 상황 전화 있다는 게 이상하지. 비상시니까. 전시 비슷해가지고 우리 총학생 회장실 전화번호가 다 공지돼 있었거든. 각 대학 학생회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 생기면 서울대 총학생 회장실로 전화를 하면 제일 빠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보가 빨랐고. 그러니까 일로 전화가 많이 낮에부터 오는 거예요. 오후부터. 우리가 휴교령이 내리거나 이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다 시위를 하기로 그때 결의가 돼 있던 상황이어서 또 그런 상황도 전파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남아 있어야지. 한홍구 씨 칼럼 보면 멋있게 나오잖아요. 텅 빈 학교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 에이, 그거는 그렇게 네, 그렇게 했다고. 유시민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한홍구가 자기가 들은 말을 그렇게 해석한 거겠지. 사람 기억이라는 거는 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윤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나는 학교에 있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야기가 엇길로 가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도망은 가야지. 도망은 가야지. 그러나 최후의 순간까지 전화는 받다가 도망가야지. 그때 언제 낼지 알 수 없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를 조그맣게 틀어놓고 그리고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학생회관에서. 학생회관 총학생 회장실에서. 그러고 이제 한홍구 교수가 와서 8시 반쯤인가 그때 기억하는데 오늘 밤에 되게 위험하니까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가자. 네, 그래서 이제 가라. 근데 여기 전화도 누가 받아야 되고. 그러고 뭐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기억이 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가려고 그러니까 되게 좀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아니 도망은 가야지. 잡으러 오면 도망은 가야 되는데 아직 잡으러 안 왔잖아요. 아직은 잡으러 안 왔어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들 회의장은 덮쳤지만 학교 안에 아직 경찰이 들어오거나 군인이 들어오거나 이건 상황은 아니었거든. 이게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도망을 가더라도 그래도 좀 모양새 있게 가고 싶었나 봐 내가. 아니 좀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도 몰라. 20살 때고 뭐 이러니까. 네, 20살 만으로 20살 때니까. 그냥 무서웠을 것 같아. 무섭지 너무 그럼. 무서웠겠죠. 근데 11시 반쯤이가 됐는데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딱 발표가 되더라고.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 그래서 왔구나. 이제는 덮치겠구나. 이제 도망가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남자들. 야 도망가자. 이제 여기도 들어올 거야. 그리고 문을 탁 여니까 밖에서 쇠사슬을 뜯고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그 학생회관 4층 학생회장실 옆에 아까 출입 현관을 쇠사슬로 잠가놨거든.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그래서 저쪽 시간이 걸릴 거니까 몇 초라도. 그래갖고 이제 이쪽으로 쭉 도망가서 베란다로 내려가면 좀 뛰어내리는 관악산으로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친구들은 다 도망갔어요. 관악산으로 올라가서 과천으로 내려와서 도망갔어. 근데 나오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그걸 또? 네, 딱 들어가서 받았더니 공주사범대학이더라고. 공주사대. 그 여기도 왔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러고 끊고 나오는데 딱 잡혔지. 그래갖고 잡힌 거야 거기서. 그 전화 안 받았으면 나도 도망갔는데. 도망은 안 간 게 아니고. 가다가. 도망은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도망가야지. 근데 전화를 왜 받았어? 아, 왜냐면 그 전화 되게 중요한 전화. 군인 정신. 우리 교련을 받은 지금 군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군사 훈련을 받은 세대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저 전화는 받아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몇 초 걸리지도 않았어요. 딱 들어가서 받고 돌아서서 나왔는데 벌써 뜯고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딱 덮쳐가지고 이렇게 잡힌 거예요? 덮치기는 뭘 덮쳐. 그냥 2단 접착이 바로 날라오고 권총 딱. 권총 딱. 권총을 냈다고요? 딱. 너 누구야? 이런 거야.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시민이라고 그래. 잡혔는데 어떡해. 말해야죠. 유희열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무서워. 갔을 나는 뭐 거야. 경찰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사복을 입고 있었고 권총을 들고 왔다는 거 말고는. 앞차기 잘해요? 몰라. 그냥 나가다가 그냥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시죠? 그거 안 잊어버리죠. 그거는. 그러면 그게 제일 기억나는 게 뭐 시각적인 충격이에요, 촉각이에요, 후각이에요, 아니면 뭐 제일 기억나는 건 권총. 권총. 생전 처음 서늘한 봤으니까. 느낌? 처음 봤으니까. 그러면 권총은 정말 그 기억이 나요. 그 글을 쓰는 걸 내가 잘 쓴다는 걸 그때 알았어.
왜 언제요? 왜냐면 진술서를 쓰고 있으면 안 때려요, 그동안. 글 쓸 때는 정말 적자 진술서. 생존이다. 예, 그럼 계속 써야죠. 밤새 계속 써야죠. 써요. 그래갖고 그 진술서 용지에 하루에 100장 쓴 적이 있어요. 편지지처럼 줄쭉쭉 꺼져 있는 예, 진술서 예. 있죠. 거기에 이렇게 볼펜으로 100장을 쓴 적이 있어요. 하루에 안 맞으려고 쓰시고. 안 맞아요. 딱 이제 어떻게 늘려야 되잖아, 분량을. 그러니까 이제 모일 모시에 학교 어디에서 집회를 했다. 그럼 플랜카드 내용은 뭐였고, 뭐 피켓은 뭐였고, 몇 명이 뭐 언제 출발해서 뭐 누가 어떤 구호를 외쳤고 이런 거를 여하튼 최대한 창작을 해야 돼. 장작.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 쓰고 나서 밤엔 또 맞는 거야. 근데 하루는 이렇게 그 국장이 이제 조사실로 들어오더니 이걸 보더라고. 그러더니 야, 글 진짜 잘 쓰지 않냐? 세계 최초의 인정을 거기서. 그러면서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야, 내용. 야,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잖아. 묘사가 너무 상세해가지고 그랬구나. 나는 한 대라도 덜 맞아보려고 최대한 상세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누구를 붙잡는 데 필요한 정보 이런 거는 노출 안 시키고 우리 또 학생회 말고 다른 비밀 조직은 노출을 안 시키면서 모든 일이 학생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걸로 뭐 언제 어디서 뭐 어느 대학 누구가 신촌에 어느 중국집에서 만나가지고 밥은 뭘 먹었고 뭐 이런 걸 다 쓰는 거예요. 정말 필요 없는 정보인데도 다 쓰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테마 얘기가 쫙 디테일하게. 요리 처먹었네 이러면서 그리고 막 우리 그 우선 집회 풍경을 내가 묘사를 쫙 했는데 그걸 막 읽어주면서 대학생이 글을 이 정도는 써야지 이러면서 정말 잘 썼지 않냐? 눈에 다 보여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국장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 지금 생각하면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갖고 내가 글 잘 쓰나. 미치겠다. 진로를 거기서 그 발견. 와중에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근데 글을 잘 쓰려면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데 두 번째 조건이 너무 과도하게 충족돼가지고 진짜 많이 그때 썼어요, 나 거기서. 글 쓰는 능력이 탁 튀셨나 보다. 그리고 이게 상상력이라는 것도 절박해야지 나오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생각을 해서 떠올리고.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면 나 정말 진짜 치열하게 생각했어. 정말 벼랑 끝이잖아요.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전에 그럼 가족들은 가족들은 2달 동안은 몰랐지, 어디 있는지를. 생사를 아예 몰랐었어요? 5월 17일 날 잡혀가서 7월 중순에 첫 면회를 경찰서에서 할 때까지 2달 동안은 어딘지 몰랐지. 그러면은 합수부에서 나와서 관악 경찰서로 넘어왔을 때 그때 첫 면회를 했지. 그게 한 2달쯤 됐을 때. 누가 오셨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왔지.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팔 들어보라고 그러시더라. 이렇게 팔 들어보라고. 뛰어보라고. 사진 돌아보라고. 멀쩡한 거. 돌아보라고. 멀쩡하니까 됐다 그러고 가셨어요. 왜냐면 이제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전국에 젊은이들 중심으로 알려지게 됐던 게 그 계기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안 한 일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징역을 1년 살고 그 이제 하도 1심에서 1년 6개월 주기에 판결문 읽어보니까 너무 터무니가 없어갖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진짜 글 쓰면 때로 울분이 풀린다. 네네. 그래갖고 앉아갖고 막 썼지 뭐. 항소의 그때 유서. 나온 항소의 윤서. 그게 이게 다른 게 놀라운 게 아니고 일단 양이 어마어마. 솔직히 한 10시간 걸린 것 같아. 3일에 걸쳐서. 왜냐하면 거기 아무 데서나 쓸 수가 없고 그때는 자기 방에서는 못 써요.
그 교도관이 감시하는 그 앞에 있는 방에 가서 써야 되는 거라서 3일이라고 하지만 계속 머릿속에는 그 문장들 항소기수 전체가 계속 있었겠네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앞에 그 전에 한 열흘 동안 들누워가지고 이제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이렇게 딱 다 써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예, 그리고 한자는 미리 찾아놓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란 이게 좀 약간 놀랍긴 해. 그러니까 그 문장을 머릿속으로 왜냐면 쓸 게 없으니까 종이와 펜이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떠올리셨다가 편집도 하고 골라내고 이거 그렇지. 하셨을 거 아니야. 이렇게 바둑 복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바둑을 한 판 두고 나서 첫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 다 재현할 줄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중하면 그런 것처럼 글도 머릿속에서 첫 문장부터 다 조합이 돼요. 지금은 못해. 지금은 이제 아, 이제 하드웨어가 녹슬어가. 그때 워낙 절박했고 그랬으니까요. 머릿속에서 아예 탈고를 다 마친 걸 그냥 종이 위에 옮기기만 하는 거예요. 옮기기만 하신 네, 거예요. 옮기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도 사석에서 가끔 이 시절 때 얘기가 궁금하니까 저도 가끔 여쭤봐요. 우리는 사실 즐겁지 않아. 얘기하면 계속 즐거운 기억으로 윤색하려고 노력해가지고 그러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안 하죠 평소에는 그때 일을.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가끔 여쭤보면 힘들어하세요. 전 굉장히 트라우마 됐을 것 같아요. 내 심신을 그렇게까지 침해당하는 경험을 사실 그렇죠. 살면서 하기 어렵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근데 그거를 심지어 20대 초반에 한창 젊을 때 겪었다는 게 사실 저는 아직도 머리로는 이해해도 그게 어떤 걸지 짐작은 가지 않아요. 그때는 80년도에 합동수사본부 그런 데서 조사받고 할 때는 무서운 느낌? 그게 제일 컸어요. 그게 컸는데 그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제가 있었어요? 되게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되게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재판하기 전에 군법회의 이제 군검사한테 불려가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이제 검사 취조실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대기실이 좀 크게 나무 의자들이 있고 그때가 7월 달이어서 막 매미가 막 울고 막 날은 덥고 그런 때였어요. 근데 다 포승에 묶여서 수갑 차고 이렇게 나무 의자에 이렇게 묶인 채로 한 10명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숨소리도 안 나고 고요해요. 자꾸만 헌병들이 지키고 있고 총 들고 나비가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거기 꽤 큰 나비가. 그래서 이 나비가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유리창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수갑 차고 포승에 묶인 채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숨도 크게 못 쉬면서 있었는데 그 나비가 계속 창에 부딪히니까 다들 알았어. 나비가 들어와서 지금 나가려고 한다는 거를.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비를 잡아서 밖으로 놔줘야 되는데 좀만 열어줬으면 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그 헌병들이 이렇게 자꾸만 총을 들고 지키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는 소리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탁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걸어가지고 그 창가로 가서 까만색 큰 나비였는데 나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천천히 걸어서 그 헌병 옆을 지나서 문 앞에서 탁 놔주고 다시 또 쑥 돌아서가지고 자기 자리로 딱 가서 앉는 거예요. 같은 처지의 피고인이요? 네. 묶인 채로. 그걸 나 상상이 안 되는 거야. 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서 몸이 안 움직여서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헌병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을. 하여튼 묘한 근데 소설에나 나옴직한 그런 그러니까 분위기인데 그래서 저분은 어떤 분일까? 거기서 처음 봤는데 그 조사받으러 와서 이렇게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가톨릭 수사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전에 그 수사. 그래서 이름을 알았어. 그게 이제 재정원이라는 분인데 지금 신부님이 인천교구에 그 옛날에 계셨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종교를 가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종교의 힘이 아닐까. 그래서 나도 종교를 가지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그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잘못 찾아간 게 그분은 이제 수도사니까 어디 가고 안 계시고
그 형님이 사시는 집을 간 거야 내가. 재정구 신부님 아니야? 네, 신부님이 아니죠. 재정구 선생님. 아, 근데 재정구 선생님. 그 부천의 보금자리라고 네. 그 가난한 분들 네. 이 운동하시던 분인데 왜 왔냐고 그래서 종교를 가지면 신을 믿으면 이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재정원 선배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면 두려움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답이 교회 나오지 말래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라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없애겠다는 생각은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거고 똑같은 거래요. 인간은 두려움을 없앨 수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재정원 형은 어떻게 그렇게 했고 선생님은 또 어떻게 이 힘든 길을 또 가시고 이런 게 다 두려움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냥 참는 거래요. 무서운 걸 두려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참는 거래요. 두려운데도 하는 거래요. 다만 이제 신을 믿는 것이 그렇게 두려움을 견디면서 가는데 다소간에 어떤 의지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안 무서워지는 거는 절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교회에 나오면 실망할 거라. 그렇게 딱 얘기를 해서 제가 아 그렇구나 좀 실망했어요. 그날은 나는 초사이언이 될 거라고 요한이 있을 줄 생각했는데.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은 무서웠지만 그 재정원 신부님도 무서웠지만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낱 민물이라고 말하는 나비 한 마리지만 그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나비를 놔주기 위해서 저 헌병이 개머리판 나를 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아는 채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재판장에서 들었던 질문을 바꿔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민주화운동 다시 하실 것 같아요? 그건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보다 보면 아무도 편을 안 들어주거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뭔가를 막 하는 분들이 있죠. 네. 백악관 앞에도 있고 우리 국회 네. 앞에도 있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도 네. 있잖아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되지도 않을 일을? 그런 생각, 그런 의문 안 드세요? 저렇게 해도 저 절대 안 바뀔 건데. 안 될 텐데.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혹은 너무 억울해서. 오늘 자기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익과 관계없는 그런 문제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없애자 뭐 이런 운동을 한다. 그거는- 사람들 다 플라스틱 써요. 나도 쓰고 있고 매일 제일식을 느끼면서도. 그렇지만 그게 되나 싶은데 하잖아요. 내가 볼 아니야, 때 바뀔 거라는 생각보다 한 사람이라도 그거 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학교에서 남으신 것처럼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나 공감해요. 다니엘하고 나하고 되게 일종의- 코드가 잘 맞는 아, 독일만 있는 거. 깨르만족이죠.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20살 때 그 뭐 학생운동 이런 걸 하고 뭐 유인물을 뿌리러 다니고 뭐 데모를 하고 이렇게 시작했을 때 저는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뭐 그분이 그때 연세도 젊을 때고요. 앞으로도 뭐 10년, 20년 더 할 분으로 보였고 그러고 뭐 철권 통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유신 말기잖아요. 1978년도가. 아니 맨주먹으로 탱크와 총칼을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못 이기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꼭 신림동에 있는 그 후미진 때 있는 학교에서 데모해봤자 신문에 한 줄도 나지도 않는데 거기서 돌멩이 몇 개 던진다고 교문을 향해가지고 교문 나가지도 못해. 그러고 3분 동안 외치고 잡혀가서 징역 3년 살아요. 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그것 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하면 못해. 그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근데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너무 못나 보이잖아. 그냥 있으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누가 나보고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선배들은 하고 있고 뭐 같이 하자고 하기도 하지만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나보고 욕하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 앞길 닦아 나가도 돼요. 근데 뭐 어디 뭐 공장에서 뭐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하는데 막 가서 막
인분을 뿌렸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뭐 막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못 이길 것 같은데 아이 못 이겨. 그러고 그냥 가면 너무 비참한 거야. 막 저녁에 이렇게 있으면 거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때로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런 일을. 세상을 이렇게 해서 못 바꾼다는 거 알면서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한다고요. 내가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 예, 나를 지키려고요. 내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비천하다, 비겁하다 이런 느낌을 안 가지고 살고 싶은 거지. 아,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 유신체제 이런 거. 나는 그냥 그런 세상에 왔을 뿐인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가면 그런 감정을 계속 느낄 것 같아. 자기 비하의 감정을. 그렇게 느끼면 그 인생이 뭐지? 어릴 때인데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생은 좀 하긴 했는데 학교도 14년이나 다니고 졸업할 때까지. 그래도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참하다는 감정은 안 느끼고 살았어요. 그거는 되게 괜찮았어요. 물론 다 저와 같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다고 믿고 했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없으면 바꿔요.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자기를 바꾼다고? 예. 이기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를 바꿀 수 있어요. 떠올라요. 굉장히 설명이 되네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어때요? 그렇게 보면? 그건 뭐 제가 평가할 건 아닌데 욕심이 과했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기려고 했다면 그것도 자기 당대에 이기려고 했다면 야심이 지나치게 컸던 거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뭘 시작을 하면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일이.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시작한 이유가 내가 생각하기에 옳게 살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를 거두어도 좋고 거두지 않아도 좀 서운하긴 하지만 난 괜찮아. 난 괜찮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겨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들었으면 그럼 못 이기면 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인생이라고 보죠. 그거조차도 네. 인생. 그렇죠. 그것도 또 선택인 거고. 왜냐면 한 시기에 이쪽 방향에서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또 없잖아요. 몇 주 전에 철수 형님이 나왔었어요. 네. 나와가지고 그 형님이 나는 말이야 뭐 밴드만 했어 막 이런 얘기인데 그때 다 나이트클럽 가서 돈 벌고 막 그랬는데 채무의식이 있대요. 지나고 나서. 그렇지. 80년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일어나고 뭐 아주 어마어마했죠. 그때는 막 관심이 네. 일단은 무조건 다 음악에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았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저는 그래서 늘 80년대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건 되게 아름다운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저는 뭐 그런 마음은 대부분 다 느꼈으리라고 봐요.